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정말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현재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래 화폐의 모습까지 아주 거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계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마치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운영체제, OS 자체의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아, 운영체제요? 네, 수십 년간 잘 돌아가던 이 OS에 뭔가 심각한 버그가 생긴 것 같다는 그런 직감인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OS의 버그를 잡는 개발자의 심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먼저 지금 시스템이 왜 흔들리는지 그 위기의 신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모든 비철금속, 그러니까 뭐 구리, 알루미늄, 니켈 이런 것들 가격이 동시에 오른다는 점에 주목하셨어요. 이게 그냥 특정 산업 수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건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그 측정 단위, 그 자체가 흔들린다는 신호거든요. 역사에서 화폐 시스템이 무너질 때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요. 자료에 나온 가장 오래된 사례가 바로 로마 제국이죠. 제국이 재정난에 시달리니까 은화의 은함량을 계속 줄인 거예요. 네네. 처음엔 95%였던 게 나중에는 뭐 5%까지 떨어집니다. 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은함량이 높은 좋은 돈은 장롱 속에 숨기고 가치 없는 나쁜 돈만 시장에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레샴의 법칙이네요. 그렇죠. 결국 아무도 그 동전을 안 받게 되면서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고 다시 물물교환 같은 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1720년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네, 똑같습니다. 금 대신 미지의 땅을 담보로 종이돈을 찍어냈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금으로 바꿔달라고 달려갔겠죠. 바로 그거죠. 결국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믿는 건 정부의 약속이 적힌 종이가 아니라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가 바로 1970년대 닉슨 쇼크고요. 네, 지금과 가장 비슷하죠. 미국이 달러랑 금의 연결고리를 딱 끊어버리니까 달러 가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 결과 금, 은, 구리할 것 없이 모든 원자재 가격이 그야말로 수직으로 폭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과 굉장히 흡사해요. 결국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실물 자산으로 돌아간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군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졸탄 포자르의 브레튼 우즈 3.0 가설이 등장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졸탄 포자르는 현재의 이 거대한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화폐 시스템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네. 첫 번째가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진 브레튼 우즈 1, 1.0. 이건 금에 기반한 시스템이었죠. 실물인 금이 신뢰의 근원이었고요. 네,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시절? 그렇죠. 두 번째는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의 브레튼 우즈 2.0인데 이때는 금 대신 미국 국채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건 내부 화폐, 즉 미국 정부가 갚겠다는 약속을 믿는 신용 기반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을지 모르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브레튼 우즈 3.0이군요. 그렇습니다. 포자르는 그 시작점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봅니다.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킨 사건이 결정적이었죠. 아, 그 사건이요. 네. 이게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거든요. 네가 가진 달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그냥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때 특히 중국 같은 비서구권 국가들이 깨달은 겁니다. 진짜 위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컴퓨터한 숫자가 아니구나. 네. 누구도 동결하거나 뺏을 수 없는 외부 화폐, 즉 원자재, 실물이라는 걸요.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정말 브레튼 우즈 3.0의 증거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중국의 경제 재개나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같은 특정 산업의 수요 폭증 같은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그런 단기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용하죠. 하지만 자료에서 주목하는 건 패턴이에요. 특정 금속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원자재가 같이 오르고 있다는 점. 아, 동반 상승.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각국 중앙은행들의 행동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국채를 팔고 그 돈으로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 뉴스는 저도 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브레튼 우즈 2.0의 핵심 자산인 미국채를 버리고 3.0 자산인 실물로 전략적으로 이동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니 훨씬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다면 그냥 다시 실물인 금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단순한 질문도 나오는데요. 자료에서는 근본이제를 구형 OS의 치명적인 버그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핵심은 확장성과 유연성의 부재입니다. 크게 세 가지 치명적인 버그가 있었어요. 첫째, 물리적인 공급의 한계물다. 아, 금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는 혁신을 통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땅에서 파내는 금의 양은 그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요. 그럼 시중에 물건은 많아지는데 돈은 그대로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물건값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이군요. 네,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인플레이션이랑 싸우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물가가 계속 싸지는 디플레이션이 왜 그렇게 나쁜 건지 사실 바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버그, 디플레이션의 덫과 연결됩니다. 돈의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를 미루게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이면 더 싸지니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하느니 그냥 금고에 금을 넣어두는 게 훨씬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으니까요. 빚을 내서 공장을 지은 기업가는 파산하고요.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가 매년 불어나니까요. 아, 경제 전체의 활력이 그냥 사라져버리겠네요. 네, 자본주의의 엔진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정말 치명적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버그는 위기 대응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1929년 대공황처럼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하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근본이제 하에서는 금고에 금이 없으면 돈을 단 한 푼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 규칙에 묶여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이걸 황금 족쇄, 골든 패터르라고 부릅니다. 황금 족쇄? 네, 이 족쇄 때문에 당시 연준은 멀쩡한 은행과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대량 실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안정성을 얻는 대신 성장을 포기하고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시스템이었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이 그런 과거의 악몽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는 건 답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는군요. 하지만 지금 시스템도 흔들리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CBDC와 UBI를 결합한 미래 시나리오였습니다. CBDC는 인프라, UBI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비유가 정말 섬뜩하게 와닿았어요. 이 새로운 O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료에 나온 대로 세 개의 레이어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전송 레이어입니다. 이건 직분사 시스템에 비유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더 이상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모든 국민의 디지털 지갑에 돈을 직접 코딩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아, 중간 단계가 아예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내일 오전 9시까지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입금 같은 명령이 단 한 줄의 코드로 실행되는 거죠. 효율성은 극대화됩니다. 효율성은 좋겠지만 동시에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돈주머니를 직접 쥐게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될지가 관건인데 그게 바로 두 번째 레이어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레이어, 즉 돈에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꼬리표요? 네, 이게 통제의 핵심입니다. CBDC로 지급되는 UBI는 다양한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달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이라는 유효 기반을 설정해서 저축을 막고 소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와, 이 돈으로는 주름을 담배는 살 수 없음처럼 용처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사람의 지갑을 비활성화하는 식의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프로그래머블 기능이 꼭 나쁘기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복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걸 막고 정말 필요한 생필품 구매에만 쓰이도록 유도한다면 그건 긍정적인 효과 아닐까요? 세금 낭비를 막는다는 측면에서요? 물론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니까요. 하지만 자료들이 경고하는 건 미끄러운 경사길의 위험입니다. 미끄러운 경사길이요? 네, 오늘은 주류 담배를 제한하지만 내일은 소고기나 수입 과일을, 다음 달에는 정부가 권장하지 않는 책이나 영화를 구매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 결정이 과연 투명할 수 있을까요? 선의로 시작된 통제가 전례 없는 감시 사회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완성되는 게 세 번째 경제적 레이어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구독형 농로라는 표현이 이 구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구독형 농로요? 네,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일자리를 잃은 대다수의 대중은 정부가 CBDC로 주는 UBI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UBI로 거대 기술 기업들이 소유한 집, 차, 콘텐츠 같은 서비스에 이용료를 내는 거죠. 아, 여기서 UBI는 자산 축적의 기회가 아니라 그저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일회성 티켓이 될 뿐입니다. 내일의 UBI가 끊기면 당장 오늘 밤 잠자릴 곳과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사라지는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의존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형 농로라니? 생각해보니 저도 이미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구독하고 있거든요. 제 소유가 아니라 월 사용료를 내고 잠시 빌려 쓰는 거죠. 이게 모든 것으로 확장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섬뜩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소유하지 않고 행복할 것이라는 말이 결국 구독 경제의 영구적 종속자를 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시스템 밖으로의 탈출이 원천 봉쇄되는 완벽한 통제 사회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오죠. 근본이제의 신뢰랑 CBDC의 통제 기술이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두 가지를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가치는 금에 고정하되 유통속도는 프로그래밍으로 강제한다. 네, 20세기 초 경제학자 실비오 게젤의 자유화폐 개념을 현대기술로 구현하는 논리적으로는 매우 정교한 설계입니다. 이 시스템을 두 개의 레이어로 설계할 수 있어요. 네. 먼저 레이어 1은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이 가진 실물금의 100% 가치가 연동되는 리저브 토큰이죠. 이건 유효기간이 없고 오직 가치를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역할만 합니다.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담당하는 닷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월급으로 받거나 상점에서 실제로 사용하게 될 돈은 레이어 2겠군요. 그렇습니다. 레이어 2는 이 리저브 토큰을 담보로 발행되는 유통용 CBDC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심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6개월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또는 보유 시 매월 1%씩 가치가 자동 차감 같은 규칙을 넣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만 있으면 마치 얼음처럼 녹아 없어진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 돈이 썩기 전에 빨리 써야 하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지 않고도, 즉 인플레이션 없이도 돈의 회전 속도를 극대화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시스템이 만들어낼 디스토피아적 부작용도 반드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화폐와 자산의 완전한 계급 분리가 일어납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일반 대중은 월급으로 녹아 없어지는 돈, 즉 CBDC만 받아서 저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소수의 엘리트는 영원히 썩지 않는 자산인 레이어 1 토큰이나 부동산, 실물, 금을 독점하게 되죠. 부의 격차가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로 영구히 고착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레이어 1 토큰은 부자들의 디지털 금고에 잠자고 있고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은 월급으로 매달 가치가 깎이는 레이어 2 돈을 받아서 바로 써버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의도된 설계라면 이건 그냥 부의 격차를 시스템적으로 고착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그 종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부작용으로 뜨거운 감자 효과도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은 썩는 돈을 받자마자 어떻게든 썩지 않는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아, 당연하겠네요. 결국 이중 가격제가 생기고 공식 화폐인 CBDC를 기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이라는 미덕이 사라지면서 사회 전체가 단기적이고 형락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어요. 미래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당장 써버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니까요. 이 모든 시나리오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정부가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정부가 그 가시밭길을 걷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이미 걸을 수도 없는 상태라고 단언하더라고요. 두 가지 강력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게 수학적 불가능성에 가깝습니다.
수학적으로요? 네.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재정 우위, 피스칼 도미넌스 상태에 빠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부 빚이 너무 많아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마음대로 못 올리는 상태인 겁니다. 만약 금리를 올리면 당장 정부가 내야 할 이자 부담부터 터져버리니까요. 아,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더 찍어야 하는 역설에 빠지는 거군요. 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히려 엑셀이 눌리는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생존 본능이군요. 네,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긴축 정책은 당장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잖아요. 기업이 부도나고 실업률이 치솟죠. 당연히 그런 정책을 편 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돈을 푸는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아요. 당장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잘 못 느끼고 오히려 자산 가격은 오르니 정권 유지가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정부는 긴축도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금융 억압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금융 억압이라는 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물가 오르는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가게 만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의 실질 가치가 녹아내리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아, 인위적으로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해서 예금자의 부를 정부 같은 거대한 채무자에게로 아주 조용히 이전시키는 방식이죠. 사실상 정부가 모든 예금자에게 아주 조용히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걷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탈출구는 규제로 막으려 할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는 거죠.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는 지금 화폐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기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네요. 과거의 근본이제는 안정적이었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는 황금 족쇄였고, 현재의 명목 화폐 시스템은 성장을 가능케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만든 부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CBDC 기반 시스템은 전례 없는 효율성과 통제라는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지역화폐처럼 만기가 있는 돈을 국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정부의 약속에 기반한 신용 기반의 내부 화폐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실물 기반의 외부 화폐 사이의 거대한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분명해진 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돈이라는 도구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저축 방식, 소비 패턴, 심지어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까지 송두리째 규정하게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시스템 자체가 개인의 부의 축적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흐름만을 강요하도록 설계된다면 그 안에서 개인에게 진정한 자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시스템 밖의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료의 마지막 조언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